꼰대입니다. 오늘은 금융 정책의 순환 과정이라고 해서 조금 수준이 있는 얘기가 되겠는데요. 하여튼 쉽게 풀이를 해 드릴 것입니다. 하여튼 시작해 볼게요. 좌파 똥팔육들의 논리입니다. 임금이 상승하면 소비 여력이 생겨 경기가 활성화될 것이다. 소위 소주성 논리입니다. 그러나 임금이 상승하니 부동산으로 돈이 몰려 부동산 가격만 올리고 경기는 활성화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뭔 좋아냐 하는 얘기죠. 소비가 위축되어 있어 금리를 내려 소비를 진작시키는 것을 금융 완화라고 표현합니다만, 이미 금리가 내려 제로 금리에 가까우면 시중에 돈이 풀리는 효과가 없습니다. 이에 양적 완화를 하게 됩니다. 정부가 시중에 국채를 사들여 시중에 현금을 직접 뿌립니다. 헬리콥터 머니라고 합니다. 정부가 중앙은행에 채권을 발행하도록 하고 이를 인수하여 직접 뿌리기도 합니다. 재난지원금도 한 종류입니다. 당연히 시중에 자금이 풀리겠죠. 시중에 자금이 너무 풀렸다고 판단한다면 양적 완화를 축소하게 됩니다. 이를 테이퍼링이라고 하지요. 출구 전략으로 금리를 인상하게 됩니다. 시중의 현금은 중앙은행으로 회수가 되겠지요. 여기까지가 금융정책의 순환 과정이었는데요. 금융 완화 정책을 해도 시중의 자금이 부동산이나 주식으로만 몰리지 소비가 진작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환율입니다. 시중에 자금이 넘치니 환율이 오른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환율이 오르면 수출 기업이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달러에 1,000원이었다면은 여기에서 달러에 1,200원이 됐다면은 1달러를 수출하면 과거보다 200원을 더 받게 되는 셈입니다. 그죠? 그러나 원재료를 수입하여 가공하여 수출하는 경우라면 문제는 달라집니다. 수출 가격도 오르지만 원재료 가격도 따라서 오르게 되므로 유리함이 거의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수출용 원자재가 아니고 내수용 원재료나 소비재라면 제조 비용만 오르게 됩니다. 고스란히 기업의 손실로 남게 됩니다. 내수이므로 매출 가격을 함부로 올릴 수도 없어 내수 기업은 좀비 기업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매출 가격을 올렸다고 합시다. 가처분 소득이 감소된 국민들은 소비를 줄이게 됩니다. 금융 완화 정책의 맹점입니다. 맹부는 대중의 소비를 진작시키고자 시작한 금융 완화 정책이 한 개의 기업만 양산하고 소비를 위축시킨다면 금융 완화 정책은 독배인 셈입니다. 현재의 MMT 이론의 실체이자 한계입니다. 대중의 소비를 진작
시작한 양적 완화 정책이 오히려 한계 기업만 양산하고 소비를 위축시키는 독배라는 이치를 깨닫지보단 이대명이나 허경영이 같은 새끼들이 국가 부채를 늘리더라도 가계 부채를 줄여주고 추가 세수가 있으니 시19 지원금을 막 퍼주자는 무식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정치인들은 경제 분야에 무식하다고 합시다. 이 무식한 놈들을 오도시키는 교수라는 놈들이 더 나쁩니다. 복지를 전공했다는 교수 나부랭이들이 가계 부채를 줄여주자는 이론을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들도 경제 분야는 모르기도 하겠지만 안중에도 없습니다. 이런 새끼들한테 잠깐 얻어들은 것을 정책으로 삼고 있습니다. 소주 성인임은 최저임금 내 주 52시간제가 그렇습니다. 이제는 주 4일제를 검토한다는 어쩐다나 이거 생산은 언제 하고요 자식들아. 표만 된다고 하면 원칙이나 논리는 철저히 무시됩니다. 음식점 허가 총량제는 기득권을 보호해주자는 것 아닙니까? 기득권 보호해주자면 출산도 허가제로 해야 할 것입니다. 이 아이고 개자식들 기득권을 타파해야 하던 대원칙이 있는데 표가 되지 않죠. 그거는. 시19 상황에서 소위 선진국들이 고전했던 이유가 관광산업에 있었습니다. 소위 선진국들은 하나같이 제국주의 국가들입니다. 영국, 스페인 등 과거 해적지를 시작으로 프랑스, 독일, 이태리, 일본, 미국 등과의 약속을 침략하여 문화재를 약탈해 박물관 지어놓고 침탈국 국민들에게 관람료를 받았던 관광산업이 큰 비중을 차지했는데 시19로 관광산업이 활성화되지 않으니 고전했던 것입니다. 물론 제조업 기반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영국은 산업혁명이 일어났던 나라이고 독일이나 일본은 과거는 물론 현재도 제조업 기반이 훌륭합니다. 이탈리아는 패션으로 유행을 선도하고 있고 미국은 세계 패권 국가로 무기 수출로 한몫을 하고 있고 첨단 산업은 그래도 아직은 세계 최고입니다. 그런데도 고전했던 이유가 임금의 상승을 위주로 하는 노동정책과 금리 인하를 주축으로 하는 경제정책에 의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책의 방향성이 틀렸던 겁니다. 미국의 경우 실업 대란이 터지니 실업자 대책으로 막대한 실업수당이 필요했고 소비 진정을 위해 무지막지한 양적 완화 정책을 시행했던 것입니다. 일본의 경우는 만성적인 양적 완화 정책 국가입니다. 미국과 일본의 기축통화 국가라서 국가 부도 위험이 없다고 하지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일본은 지금 환율과 물가가 급등하는 등 양적 완화 후유증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고 보자고요. 우리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여 위기를 넘겼으나 아직도 선별지급 후유증이 남아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국가 부채가 400조 원이나 늘어났으나 경제 효과가 있었느냐? 회의적입니다. 돈만 풀어 물가도 걱정이고 부동산도 걱정입니다. 적재적소에 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똥 바르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지금과는 반대로 금리 인상 등으로 양적 완화를 축소해야 한다는 판단입니다. 기본적으로 꼰대식 기본소득을 도입하여 임금의 하향 안정화를 꾀하고 금리 조정보다는 투자 방식으로 기업에 직접 지원을 하면 옳다는 주장입니다.